편입되어야 할 때 어떤 기분을 겪게 되는지, 또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많이 가시화되고 보여져야 할 주제와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숙이라는 인물 혹은 그녀의 심리, 배우님께는 처음 좀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감독님이 귀엽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감독님이 안 계셔서 제가 찾아와서 지금 원래는 감독님이 이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예상 질문의 답을 제가 받아왔는데 그 질문을 약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귀여운 할머니가 아니라 어떻게 귀여운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나이여서 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응급차를 타고 가서 결국 집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늘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고 이 영화를 통해서 아버님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재현 아버지가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럴 수 있었겠다라는 심리를 제가 많이 가져가서 적용했던 것 같아요. 요양원을 이제 자기 집으로 삼아야만 하는 그 현실을 호러로 지어내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전소연 배우님이 남수달 감독님이 지속적으로 모녀관계 혹은 어떤 여성의 불안을 좀 호러로 치환하는 작업을 해오셨던 분이라 전작이 유산이라는 단편 영화도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소연 배우님이 그 유산에서도 엄마로 출연을 하셨었어요. 물론 같은 엄마지만 작품 안에서의 구도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남수달 감독님과 두 번째 작업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남수달 감독 특유의 어떤 장르적인 풀이 이런 거 이제는 그렇게 낯설진 않으셨을 텐데 이 감독님의 이 꾸준한 접근이 배우님께 좀 어떻게 다가오던가요? 저는 너무 흥미로웠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드라마를 하지 않고 장르를 하는가요? 드라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차별화를 아마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저는 또 그게 정말 흥미로웠고 현장에서도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장르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탄생을 통해서 얻게 된 제 닉네임이 여성 노인 전문 호러 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고 또 계속 하고 싶다. 전에는 호러 영화를 전혀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출연을 하면서 호러 영화를 잘 볼 수 있게 되고 관심 있게 보게 되고 흥미를 많이 갖게 돼서 배우로서는 폭이 넓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유산과 탄생이란 일련의 작업을 하시면서 그동안 좀 무섭게 느껴졌던 호러의 이면을 이제 보게 되셨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굉장히 좋고 여성 노인 호러 전문 배우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수사가 아닌가 합니다. 랑데브 같은 경우에는요, 뭐랄까요, 내 가족의 모험, 내 손을 떠나는 내 가족의 일종의 외출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의 성장이기도 하다는 어떤 주제의식을 남매관계 안에서 그리고 일종의 신뢰소동극의 형식으로 풀어낸 점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감독님, 이 이야기를 작다면 작고 또 굉장히 원대하다면 원대한 이 이야기 출발점이 어디인지 좀 궁금했어요. 혹시 약간 이제 실제 관계에서 따오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크레딧에서 보기로 남동생 역의 박윤찬 배우님이 왠지 진짜 가족 관계이실 것만 같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남동생 역의 박윤찬 군은 제 막내 동생이고요.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사이가 나는 막내 동생이고 이 이야기 자체가 확실히 뭐 캐릭터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들이나 대사 같은 것도 실제 저희 남매에서 좀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생이 이제 자신만의 우주를 찾아가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동생에게는 그런 우주가 있을 줄 몰랐는데 그냥 내 우주의 일부였던 이 친구가 얘도 우주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어떤 누나의 이야기이면서 저는 입양 가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 입양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유쾌하게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어떤 욕망이랄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타이밍을 잘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입양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 굉장히 저로서 의미심장했던 부분은 부모님이 모두 부재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잠깐 맞벌이 부부일 수도 있고 외출의 상황일 수 있지만 적어도 어쨌든 이 영화가 그리는 세계 안에서는 부모님을 등장시키지 않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저는 이게 분명한 감독님의 어떤 선택이라고 느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부모님이 왜 등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남매 관계에 되게 집중하고 싶었고 이게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자매는 아무래도 연장자가 부모의 역할을 약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또 감정도 그렇고요. 뭔가 누나라는 정체성보다는 보호자의 입장에 더 많이 처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 남매와 약간 부모 자식 약간 되게 애매한 이런 관계에 좀 놓이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같은 경우는 단편만이 할 수 있는 또 컬트적 시도가 돋보였던 작품이고 사랑의 용기에 관한 청춘의 용기에 관한 굉장히 많은 그 보편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일단 우선 시작을 하실 때 약간 선전포고를 하시듯이 피비 브리저스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영화가 열립니다. 동시대 미국의 락스타, 싱어송라이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이제 이름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감독님께서 직접 그 내용 소개 잠깐 해주시면서 왜 그 말로 영화를 여셨는지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그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부분이 이제 피비 브리저스라는 가수의 이제 앨범 소개에서 나온 글귀였어요. 실제로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많이 영감을 받아서 썼던 글이기도 하고 세상에 이 소용돌이 속에서 멸망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내 감정에 집중하겠다. 나는 내 사랑을 찾아가겠다. 약간 좀 그런 내용인데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일단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다른 영화의 레퍼런스도 있지만 좀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는데요. 일단 그 피비 브리저스 그 앞에 나온 소개가 된 앨범이 좀 이 영화의 느낌을 많이 그 앨범의 느낌을 영화에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글귀를 이제 영화에 실을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편 영화기도 하고 굉장히 짧은 러닝 타임에 뭔가 이거를 다 캐치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피드백 과정에서 그러면 당신이 영감 받았던 그 글귀를 한번 아예 약간 영화에서 성경 구절을 항상 넣잖아요. 약간 어떤 그런 단수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뭔가 조금 더 그냥 어차피 이 영화는 굉장히 저는 유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이런 영화니까 이제 앞으로 저 닦고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그렇게 넣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성경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락스타의 말을 삽입하셨으니 굉장히 반동적인 영화가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굉장히 날렵한 성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이 영화에서 표현되기로는 여러 친구들, 타인의 말에 혹은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말이나 어떤 인식들에 얼마나 쉽게 휘둘리고 때로는 그것들에 의해서 내 사랑을 찌그러뜨리고 마는지 그것을 하지 않고 싶다. 그에 저항하고 싶다는 의식이 깃들어져 있는 영화라고 봤습니다. 감독님이 영화 소개하실 때는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살아남는 그런 이제 의지를 좀 보여주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철학
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인사이드 아웃처럼 이 주인공의 내면의 어떤 방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이 마음의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르화된 만큼 여러 가지 관객분들께서 다양하게 좀 풀이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약간 컬트 코미디 또 장르화 이런 접근이 처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는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게 있는데, 일단은 뭐 아주 쉬운 설명으로서는 일단 제가 굉장히 컬트적인 영화를 좋아하고 장르적인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실현해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었고, 저는 그 주인공처럼 어떠한 뭐 사랑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에 어떤 중요한 지점이 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가 거기에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이 세계관 자체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외계인이 온다라는 설정과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 그렇게 막 조합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서로 되게 같은 길을 가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뭔가 진짜 이 사랑에 빠지고 뭐 그런다면 사실 이 외계인이 존재하는 세계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이 주인공이 얼만큼의 큰 감정의 소용돌이를 갖고 있냐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좀 섞어서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장르적인 접근이 오히려 좀 쉬운 선택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석에서 사실 GV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좀 일찌감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송강호 GV 포기하고 왔음 님께서 전소연 배우님께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탄생의 배우님은 엔딩 정도 빼고는 거의 전 장면에 사실상 영화 내내 나오시는 점을 지적을 해주시면서 아마 이제 작품 촬영 시기상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병원 촬영이 어려웠을 텐데 실제 촬영 로케이션이 어디였는지, 세트였는지 뭐 병원이셨는지 질문을 주셨고, 또 투신 장면은 실제로 와이어를 달고 찍으셨던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큰일 났네요. 송강호 씨 포기하고 오시는데 만족스러운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트장에서 촬영했고요. 마지막 장면, 투신 장면은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마이어하고 피도 낭자하게 막 흘리고 하고 싶었지만, 저희 스크립터와 또 옆에서 감독님을 도와주시던 남 감독님의 절친이 CG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CG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나르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해봤고 아주 흥미롭고 재밌게 했었습니다. 네. 좀 CG 작업에 처음도 도전을 해보신 셈이네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그 뛰어내리는 장면 이전에 사실상 일종의 이 영화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 만한 그 만신이 긴 머리카락을 들고서 벌이는 일종의 마치 굿 같기도 한 퍼포먼스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장면이고 이제 긴장의 조도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약간의 안무적인 호흡 같은 거 어떻게 맞추셨는지 준비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머리카락을 원래는 그 만신이 쓰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2m가 넘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영상화하려고 했지만, 분장팀의 지혜로운 우리 실장님이 그거를 이제 회의하고 있는 중에 감독님 머리에다 씌운 거예요. 너 좀 당해봐. 정말 무거운 거죠. 아무리 사람 머리가 아니어도 2m가 넘으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감독이 갑자기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서 이거를 배우한테 씌우는 거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머리를 이제 버리기는 너무 하니까 그걸 좀 사용해서 이렇게 좀 써봐야겠다 했고, 그 배우가 주변에 뭐 열악하니까 안무를 붙이는 건 아니었고요. 주변에 이제 연극 배우에게 이런 도움을 청해서 그 장면을 안무를 배우가 직접 해왔고, 배경 음악은 아까 우리 CG를 하신
백승아 씨가 음악도 만들어서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참 오묘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 이전의 장면이고 수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어쩌면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장면인데 다르게 보면 마치 우리가 뭐 살풀이 같은 걸 보는 것처럼 어떤 해방의 느낌이기도 하고 조금 다른 감정으로 그 안무신이 풀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감정으로 그 씬에 임하셨었어요? 저는 다른 생각 만신의 입장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건데 저는 이제 내가 내 자리로 간다. 내 자리를 가기 위한 뭐 세레모니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너무 이제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에 그것들을 즐겁게 받아들였고 그 전에 머리를 뜯는 장면이 제가 지금 봐도 너무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 머리를 뜯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 보니 이제 그 분장을 해서 그거를 뜯어내는 것이 약간 조금 액션이 어색하지 않았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분장으로 되어 있는 머리를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잡아서 그 안에 머리카락 안에 그 모피까지 살려놨었거든요.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뜯어내야 되니까 제 머리 그 위치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그랬고 그 현장이 한예종 옥상이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그 공간을 써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좀 쫓기는 것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오늘 관객 여러분께 좀 죄송합니다. 송강호 씨를 마다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술적으로 또 연기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저는 또 보여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요, 또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것 자체가 또 관객들에게는 배우님께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정해진 자리를 뜯어야 하는 배우로서의 약간 모션의 제약 같은 부분들은 저도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다행입니다. 박앤주 감독님께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어쩌다 연기와 연출을 동시에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또 병행하면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말씀 주셨는데 고충도 또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원래 저도 이제 덧붙이자면 원래 감독과 배우 중에 어느 쪽을 좀 더 하고 싶으셨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진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는 저도 저의 막내도 출연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배우를 캐스팅할 생각이었는데 남동생 배우를 생각보다 빨리 구할 수 있게 됐는데 그에 반해서 누나 배우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간간히 매체 연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동생 배우를 데리고 이제 같이 리딩을 하고 저는 약간 이렇게 어린이 배우가 이렇게 대사를 달달달 외우게 하는 게 좀 싫어서 되게 즉흥극식으로 계속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연출부 내부에서 그냥 당신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또 그리고 이 어린이 배우가 저를 연출자가 아니라 상대 배우라고 인식했을 때 훨씬 연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냥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고 동생 배우는 이제 촬영 일주일 전에 이제 배우 개인 사정으로 배우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막내 동생이 많이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줬고 저 학교 개인 작품들도 많이 출연해준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합류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만큼 헤드 스태프들이 많이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 어딘가에 앉아 계신 촬영 감독님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많이 믿은 것도 있고요. 헤드 스태프들을. 그래서 그 조연출과 촬영 감독에게 최대한 많이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들을 인식할 수 있게 많이 좀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다소 힘드셨겠지만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촬영 감독님 오늘 와 계신가요? 인사 한 번 혹시 해주신다면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촬영 감독님, 네. 랑데를 촬영하셨고, 해주셨습니다. 네. 박인주 감독님께 리틀 김채벽이다, 이런 약간 김채벽 배우가 생각나는. 영광이에요. 네, 네. 김세혁 배우님 정말 좋아하고. 저도 영화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제 했거든요. 딸이었어요. 근데 배우님께서도 인정을 약간 해주시는, 진짜 닮았다라고 해주시네요. 굉장히 재치 있는 질문 하나 남겨주셨는데, 박윤주 감독님께서 맞춤법에 민감하신지 극중 대사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랑데부도 사실 랑데뷰로 많이 쓰지만 정확한 맞춤법 표기로는 랑데부지 않습니까? 맞춤법에 맞춤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뭐 니은 히읗 뭐 그런 이야기는 제 막내가 맞춤법이 좀 약해서 좀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 약간 띄어쓰기와 맞춤법 같은 것들이 자유분방한 친구라서 항상 그런 것들을 좀 해주다 보니 약간 대사에도 묻어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랑데부는 정말 랑데뷰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서치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랑데뷰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중복은 덜 된다는 점에 또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력 감독님께는 이제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점 질문을 주셨는데, 영화 안에서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는 노래 부르는 남자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처음에 불러달라, 만들어달라 부탁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존재 자체가 사실 장르적으로 굉장히 재미를 만들어내는 설정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어떻게 이제 영화 안에 끌어오게 되는지 감독님께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이 얘기가 원래는 제가 장편 시나리오를 쓴 게 있는데, 이거를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영상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부분을 가지고 다시 단편을 만든 영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단편이라서 이 방대한 세계관, 방대한 캐릭터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대사로만 따박따박따박 다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장치들이 필요했어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치들을 여러 군데 숨겨놨는데, 그중 하나로서 이제 작용을 했던 거고, 되게 저는 좀 뮤지컬을 싫어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그게 진정한 팬 아닌가요? 네, 뮤지컬을 갑자기 저기서 노래를 나 유치해 이러면서 나도 써야지 이러면서 너무 그 유치하면서도 그냥 정보가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뭔가 재치적인 장면을 넣고 싶어서, 얘기가 동아리 뭐가 학과방에서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싱어송라이터 뭐 어쿠스틱 동아리도 있겠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주인공의 상황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가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고, 일단 근데 그런 계획은 있었지 촬영장에서는 노래가 없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120bpm에 그냥 흔들어 주세요라고 스태프한테 말씀드리고, 나 계획 다 있어 하고 마지막에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뭐 친구 작곡가를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장치적으로 네. 끝나고자. 네. 제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훑다 보니까 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오늘 뭐 두 번째, 세 번째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또 마침 아는 분도 계시지만 어제 KBS 독립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많이 적어주셨는데, 여러 번 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들도 해주셨는데, 이를테면 이 영화의 좀 주조색이라고 할까요? 핑크, 그린 이런 컬러 선택에 좀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도 질문 주셨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바비만큼이나 핑크색으로 물들길 원했어요. 네. 이제 생각보다 이게 뭔가 페인트 칠을 하고 뭔가 벽지를 사고 그런 게 비싸더라고요. 현실과 타협을 한 핑크입니다. 저는 되게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유치한 접근 중 하나인데, 사랑이니까 당연히 분홍색이고 애기니까 당연히 초록색이어야지 라는 그거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충돌하는 세계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는 좀 되게 쉽게 알고 있듯이 좀 사랑이라는 건, 분홍색이라는 건 되게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외계에는 뭐 침입자 그랬기 때문에 어떤 초록색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이 주인공은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분홍색을 적으로 그려야겠다.
이 분홍색을 탑하는 외계인의 초록색이라는 어떤 그런 되게 상징적이고 어쨌든 이것 또한 그 설명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서 굉장히 이게 초록색과 분홍색을 남발하고 서로 대치 관계를 만들고 약간 그런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배우의 머리는 그 가발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염색을 하신 건가요? 실제로 연습. 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나봐요. 탈색 및 복구 비용을 지불하셨는지 배우에게 적절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예,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탈색하거나 그런 것들은 지원됐지만 이것도 팬데믹이 이게 락다운이 가장 심할 때 촬영이 하필 들어가게 돼서 이게 한 5회차 중에 4회차를 찍다가 나머지 한 회차의 로케이션이 절대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촬영을 중단하고 한 달 있다가 새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찍게 된 그런 경우인데 그럼 탈색을 했는데 한 달 뒤에는 다시 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벗고 하느라고 이게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이게 머리가 다 이제 머릿결을 엄청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볼 때마다 제가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크게 사실 세 편 모두 정말 팬데믹을 지나는 시기에 준비되고 촬영되고 완성된 작품들이라 사실 다 말로 못할 여러 가지 고충들이 정말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기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이제 객석에서도 이런 질문 주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전소연 배우님이 워낙에 연극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단편들의 좀 굵직한 드라마에는 많이 출연을 하셨지만 정말 이 남순아 감독님을 통해서 이제 호러 전문 배우로 거듭나려고 한다라고 하실 만큼 그동안에 이제 호러 연기를 늘 자주 하시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생 같은 일종의 오컬트 호러 장르에 처음 연기를 이제 하려고 하실 때 그동안과 어떻게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신 부분이 있는지. 네. 저는 부모님께 감사해요. 제 얼굴이 컬트. 아주 제가 전에 아주 큰 영화에서 제가 이제 출연하면서 투샷 딱 걸리는 장면이 있어 부모님께 이걸 보시라고 이제 초대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죠. 내 연기 어땠어? 나 어땠어? 그랬는데 3초 후에 어머니가 얼마니 쌍꺼풀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같이 있던 배우가 미스코리아 출신의 너무나 유명한 여배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됐던 거예요. 제 미모가. 그래서 어머니가 쌍꺼풀 해라 얼마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그 얼굴을 지켰고 저에게 이런 얼굴을 주셨기 덕분에 제가 뭐 다른 준비 없이 약간 나이만 더 들게 하면 되고 제 얼굴 자체로 가면 되니까 그닥 큰 준비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남순아 감독님이 촬영 스타일에 있어서도 배우님 얼굴에 좀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주는 방식으로 얼굴을 더 드라마틱하게 좀 사용하려 한 점도 눈에 띄더라고요. 연기로 보자면 박윤주 감독님도 쉽지 않은 시도를 하셨는데 이를테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오피스 같은 시리즈라든지 저는 또 보면서 아무래도 젊은 감독 겸 배우, 작가 겸 배우가 활약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리백이라는 피비 월러 브리지스가 활약한 굉장히 좋은 시리즈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4의 벽을 뚫어버리는 갑자기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관객과 교감을 한다든지 또 모큐멘터리 형식으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식들을 도입을 하셨는데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리얼리즘 연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약간의 그런 형식적인 엣지를 넣자라고 결심하셨던 이유가 궁금하고 본인이 또 직접 시도를 하셨으니만큼 해보시니 어떻던가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오피스나 모던 패밀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촬영 기법에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원래는 이 이야기가 아주 맨 처음에는 되게 잔잔한 로드무비였어요. 그 밖으로 돌아다니는 로드무비였는데 UFO를 타러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유쾌하고 싶었어요. 유쾌하고 되게 빠른 리듬으로 되게 이 상황이 되게 진짜처럼 되게 관객들이
그냥 그 집에 이렇게 앉아서 이 남매 대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날 것을 좀 원해서 네, 그래서 이제 모큐멘터리 방식을 차용했고 연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좀 장르적인 연기도 너무 좋고 뭔가 캐릭터 연기도 너무 좋지만 약간 이게 날 것 같은 그런 연기를 좀 좋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의 사심 이렇게 해서 네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참 한국에 특히 또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소멸된 지 오래인데 이 짧은 단편을 보면서 박인주 배우님을 시트콤에서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작년에 지옥만세 같은 영화 많이 보셨을 거고 오우리 배우님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배우 캐스팅 과정이 좀 궁금하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또 뭐 학교 동문인지 그런 걸 물어보는 분도 계셨고 근데 이 영화도 또 부분적으로 약간 거의 어떤 꽁트적인 구간을 형성할 만큼 굉장히 만화적으로 도드라지는 연기 양식들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배우들하고 리허설 하시고 그 톤을 잡아 나가셨는지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약간 그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되게 학교 사람들이랑 작업해야 되는 그래야 마음이 편한 좀 그런 게 있어서 진짜 모든 스태프과 모든 배우들이 다 학교 사람들로 했어요. 그 학교 입학해야 돼요? 전선배님께서 같이 하고 싶으면 제가 다행히 전선배님 뭐 열외로 공부 네. 아니더라도 당연하죠.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디션을 열었고 그 학교 내에서도 오디션을 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스태프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뽑게 된 케이스고 이제 진현 배우, 이제 오우리 배우님 다 오디션 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이 영화는 유치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진현 배우한테는 액팅을 진짜 철판을 깔아달라라고 했고 실제로 되게 철판을 얼마나 깔 수 있느냐 약간 그런 것들이 그 캐릭터의 중요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액팅을 할 때 약간 그 만화 더빙을 하는 사람처럼 연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여기 이 세계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더 과장돼야 된다라는 액팅을 되게 줬었고 더 철판을 깔아달라, 더 만화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우리 배우님한테는 종이 인형 같아야 된다. 정말 툭 치면은 휘리릭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달릴 때 그냥 달리면 안 되고 흐느적거리면서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코어 근육이 일말 없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게끔 약간 그건 또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약간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 배우님한테 특별히 그렇게 액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굉장히 둘 다 혼란스러워했지만 어쨌든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고 배우님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굉장히 조용조용한 개그캐시네요. 몇 가지 이제 좀 디테일들 질문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탄생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영화 속의 설정 이제 오브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카락. 왜 그 만신이 머리카락을 필요로 했을까? 이 설정 혹시 감독님께서 네. 왜 이제 그 작품 속에 끌어왔다 얘기해 주시던가요? 네, 아마 질문을 예상을 해서 써주셨어요. 제가 제 해석해서 하게 되면 제가 외워서 하면 또 제가 그냥 얘기하면 제 감정이나 제 해석이 들어갈까봐 감독님이 써주신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왜 머리카락인가? 머리카락은 신체에 달려있을 때는 미적 요소로 기능하지만 신체에서 탈락했을 때는 더럽고 불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머리카락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거나 상실되고 사후에도 오랜 시간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에서 살아있기도 하면서 죽어있기도 한데 이러한 아이러니가 재미있어서 머리카락을 주요 요소로 등장시켰습니다. 머리카락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회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네. 덕분에 감독님께서 적확하게 그러게요. 남겨주신 답변을 듣게 됐네요. 이거 못하고 가면 가서 뭐라 그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랑데브 같은 경우는 실내극이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서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하고 앵글을 좀 어떻게 만드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돋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이제 퀵줌, 디지털 줌인도 꽤 현란하게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촬영 감독님과 주로 어떤 식의 상의를 주고 받으셨고 큰 컨셉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냥 되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볍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던 패밀리가 일단은 저희 컨셉이었고요. 진짜 퀵펜 줌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애초에 그걸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린이 배우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달달 외우는 대사를 하는 게 좀 싫었어서 배우가 좀 돌발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애드립을 즉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카메라가 언제든지 그 배우를 좀 따라잡을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스타일을 또 사용한 게 있는데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전반적인 촬영 컨셉에 대해서 촬영 감독님과 주로 어떤 식으로 호흡하셨는지 그럼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결부지어서 아무래도 또 실제 친동생하고 작업을 하셨다 보니까 영화 속의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또 실제의 것인지도 질문을 함께 주셨거든요. 네. 대부분 다 제가 외계인을 좋아해서 그 관련된 소품들은 그냥 되게 옛날부터 이렇게 집에 있던 거나 아니면 언젠가 이런 캐릭터를 만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찍게 되면 그 캐릭터한테 이런 소품을 주거나 이런 의상을 입히면 좋겠다 하고 좀 모아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던 경우에는 이제 CG 애니메이션 원래 계획된 것인지 또 사실 단편 영화 작업하시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룩을 애초부터 상상을 했었고요. 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먼저 써놨던 장편 영화 자체가 어떤 할리우드 50년대 괴수물을 좀 모티브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영화들은 이제 괴수들을 좀 스탑모션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모형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런 점들이 저는 되게 재밌게 다가와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보고 싶었고 또 이전 작품 틴더시대 사랑에서도 좀 비슷한 구간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치하기 때문에 그 되게 사실 엄청 유치한 기법이잖아요. 막 무슨 애기 딸랑이 같은 UFO가 등장을 하고 그린 스크린이 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꼭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시작하고 집필하게 된 거라서 어떤 그런 톤의 매너를 맞췄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유치하면서도 근데 이 영화에 녹아들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굉장히 쉬운 이펙트들이라서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처음 이 VFX 1차본을 받아봤을 때 망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녹아들 수 있을까 해서 VFX 아티스트님과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노력이 들어갔어요. 물론입니다. 그 VFX 모든 그 초안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과정에서 완성이 되는 것 같고요.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 관객분들 질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요 내용 하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랑데브 보면서 이 남매의 방 구조가 독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서로의 방을 쓰지만 이렇게 빛이 넘어오는 약간의 그 가벽을 만들어둔 것 같은 구조인데요. 이 구조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이 질문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데 사실은 이 지금 집 로케이션을 보러 갔을 때 저런 형식으로 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고 하니 커다란 방을 어린 두 자매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서로 뵈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벽처럼 이렇게 서랍장이랑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둬서 이렇게 칸막이처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빛도 들어오고 소리도 들어오고 그게 너무 싫어서 다시 이제 언니가 다른 방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언니가 원래 쓰던 방을 창고로 쓰고 그래서 촬영 감독이랑 이거를 그냥 싹 다 없애버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게 굉장히 영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자랐지만 더 이상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어설프게 이제 벽을 뒀는데